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꽤 긴 시간 동안 이제 수리 능력이죠. 자, 수리 능력 집중 특강을 강의하게 된 김한수라고 합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하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김한수고요. 이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나와서 적성에 관련된 이런 수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프린트를 이제 다 이제 받으셨잖아요. 우리 수업에 대해서 좀 개략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제 앞부분에서는 이제 응용수리 수업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응용수리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처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이제 응용수리라는 게, 그 다음에 우리 자료 해석, 수리 능력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수리 능력은 크게 응용 수리하고 자료 해석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응용 수리라는 건 뭐 지금 여기 제가 한 문제 보이죠? 여기 지금 떠 있는 문제 요 하나처럼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뭐 응용 방정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이제 연립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이름은 이제 연립 방정식 응용. 좀 쉬운 문제는 그냥 우리가 1차 방정식의 응용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이제 배우는 내용이고, 요거는 이제 2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실제 우리가 이제 치르는 이제 각종 취업 시험에서 많은 문제가 이렇게 1학년 과정, 즉 1차 방정식의 활용으로 풀리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고, 또 최근의 경향이 이런 이제 응용수리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연립방정식의 응용이라고 해서 이제 좀 어려운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죠. 이거 어차피 이제 미지수를 두 개를 잡아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응용수리라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응용수리 공부할 때 여러 가지 분류로 공부를 하지만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주제별로 분류를 하는 거거든요. 주제별 분류인데, 자, 그래서 저도 이제 교재를 만들 때, 자, 교재를 쓸 때 주제별로 교재를 썼어요. 그래서 주제별로 교재를 써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처음에 지금 여기 문제에 나오는 게 이제 거시속이라고 해서 이제 운동이죠. 운동에 관련된 내용부터 이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이제 계속 이제 회차가 진행될수록 뭐 운동에 관련된 내용, 또 뭐 이제 소금물 농도죠. 자, 농도에 관련된 내용, 또는 일이라는 거 해서 뭐 A하고 뭐 B하고 일하는데 A는 며칠 걸리고 B는 며칠 걸린다, 이런 문제들이 있죠. 자, 그런 문제들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제별 분류를 많이 씁니다. 사실 이제 이 주제별 분류를 이제 하다 보니까, 자,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가 약간은 조금 효과적일 수도 있고 반대로 좀 효율적이지 못할 수도 있는데, 자, 이유가 이제 왜 그러냐면, 주제별 분류를 하게 되면 장점이 이제 소금물이면 소금물, 뭐 운동이면 운동, 뭐 아까 말씀드린 일, 또는 뭐 시간에 관련된 거, 요일에 관련된 거,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자, 거기에 좀 해당되는 좀 이렇게 좀 주제별로 좀 이제 특징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암기가 잘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일에 관련된 거다. 그럼 요일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일주일이 7일이니까 7로 나눈 나머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문제를 이제 풀 수 있는 팁을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이제 결국 이 단원명이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주제별로 분류를 할 것 없이 결국에는 전부 다 식세우기죠. 식세우기. 식세우기를 배워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럼 식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은 주제를 다 공부할 필요 없이 일부 주제라도 정확하게 식세우기를 한다면 이게 좀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방법을 택하는 이유는 이제 아마 수업을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어떨지 모르겠는데, 대체로 그래도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수업을 다니고 이제 많은 이제 뭐 대학교라든가 또는 학원에서 이런 강의들을 하면서 만났던
많은 수험생들이 흔히들 이제 뭐 수포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좀 이렇게 잘 싫어했던, 수학을 잘 못했던 좀 이러신 분들이 조금 이런 강의를 많이들 찾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 이렇게 식을 세우는 원리를 익혀서 응용을 혼자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썼고, 또 이제 많은 교재들이 다 이런 주제별 분류 방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주제별 분류를 하게 되면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식 세우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오히려 이제 수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긴 호흡의 수업을 들으실 때 조금 이제 지루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야, 왜 계속 똑같은, 뭐 자기가 봤을 때는 이렇게 내용만 살짝 바뀌고 풀이가 처음부터까지 똑같을 수도 있거든요. 뭐 이제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은 되게 이제 뭐 지루해하지 마시고, 아, 나는 이제 수리를 좀 잘하는구나 라고 좀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시고, 또 거꾸로 이제 수리가 좀 약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고 그랬지만 또 계속 새롭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배우는데 배울 때마다 계속 새롭다 하시는 분들은 아, 내가 좀 수리가 약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조금 더 열심히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응용수리 이제 내용을 다시 좀 얘기하면, 그럼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이 응용수리가 정말 많이 출제되냐? 꼭 그렇진 않아요. 뭐 이제 회사별로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 시험에서 어떨 때는 좀 적게 출제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많이 출제될 때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얘를 좀 강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응용 수리를 잘하게 되면 사실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수리를 가지고 풀 수 있는 시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 우리 자료 해석, 같은 수리 능력에서 자료 해석에서도 이 응용 수리에서 제가 이렇게 따로 쓴 이유가 있어요. 식 세우기 훈련이 잘 되신 분들은 이 자료 해석에서도 조금 복잡한 문제나 이런 거에서 효과적인 식을 세워서 답을 좀 빠르게 구해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NCS 같은 시험에서는 이제 자원관리라든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수험생들이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파트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시험에서도 우리가 이제 남들이 잘 못 보는 식 세우기를 할 수가 있죠. 바로 뭐냐면 비례식이죠. 자, 우리도 이제 수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 가중평균이라는 거를 배우겠지만, 자, 가중평균이라는 것도 결국은 비례식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평균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평균이라는 것도 1차식 기반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 비례식이라고 통칭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비례식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수리 기반, 즉 뭐 문제 해결 자원관리 다 포함이에요. 이런 수리 기반의 시험에서 조금 이제 남들보다 점수를 잘 딸 수 있는 기초적인 완전 훈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차원으로 좀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이걸 이제 너무 이제 출제되는 문항수에만 좀 초점을 맞추다 보면 생각보다 공부를 많이 안 하세요. 이 응용수리 하라고 하면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좀 지겹기도 하고 또는 이제 어렵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들 안 하시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이렇게 수업을 했던 학생 중에 이제 여러 명이 있잖아요. 같은 학교 학생인데, 자, 어떤 학생은 사실 뭐 고등학교 때 이제 수포자,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 수포자였다고 해요. 자, 중학교 때 수포자여가지고 이제 뭐 특성화고를 진학해서 특성화고 전형으로 이제 대학을 진학해서 NCS 시험을 봤는데, 자, 수학을 포기했어도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해드리는 대로 그냥 뭐 일단은 수학을 포기했더라도 외워라. 왜냐면 이제 이게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아주 응용이 돼가지고 어렵게 새롭게 출제되는 게 아니라 거의 그대로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은 암기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본인들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이해 중심의 수업을 하셨던 분들은 약간 취업 시험에서는 방향을 바꾸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물론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더 잘하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해에다가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또는 이제 자기는 이해를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시험장에서 쓸 만큼 이해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편하게 뭐 그냥 외우면 되지 라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냥 외우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학생은 그렇게 외워가지고 이제 교통대학교 다니던 학생이었는데, 어떤 이제 코레일 시험을 한 번에 이렇게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필기를.
근데 어떤 학생은 몇 번에, 그러니까 저한테 뭐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또 대학교 특강에 가서 수업을 듣고 한 2년 정도 얼굴을 봤던 학생인데 몇 번 떨어진 거죠. 근데 그 학생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공부했는지. 근데 정말 놀랍게 제 수업이 좋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들었던 학생인데,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응용수리 같은 거를 조금 열심히 해라. 저런 것들이 기본기이기 때문에 저런 내용이 여러분들한 기본이 깔려야 조금 어려운 문제도 보인다라고 했는데, 그 자기는 이제 응용수리가 몇 개 안 나오는 것 같고 하니까 공부를 별로 안 하고 다른 걸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정말 수리가 약하시다 싶으시면 좀 이제 이 응용수리를 좀 많이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릴게요. 그러면 어느 날 눈이 확 뜨일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응용수리 공부를 할 때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자, 사실 그러니까 이 수업이 이제 제가 되게 단기로 여러분들한테 감동을 주는 게 목적인 수업이라면 사실 되게 이제 비례식이나 이런 걸 써가지고 훅 풀리는 그런 문제들 위주로 문제 구성을 합니다. 그럼 수업을 듣는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 이 사람한테 한번 배우면 엄청날 것 같은데, 또는 오늘 배운 거를 써먹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사실 생각보다 시험장에서 쓰질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빠른 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식 세워서 푸는 문제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식을 세울 때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또는 가장 예쁘죠. 가장 예쁜 식을 세우는 거예요. 그냥 식을 세워도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답을 맞췄으면 맞았으니까 넘어가자 이렇게가 아니라 해설을 보든 강의를 보든 식을 깔끔하게 세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걸 계속 공부하실 때. 그래서 반복해서 학습하실 때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처음에 풀었던 식이 효과적이고 예쁜지 그걸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할 일이 뭐냐면, 비례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래서 물론 이제 모든 문제가 비례식으로 풀리는 건 아니죠.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 풀린다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너무 많은 연구를 한다면 그건 우리의 풀이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비례식으로 풀 수 있는지를 연습을 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눈이 길러지냐면, 자, 어떤 문제는 비례식으로 풀면 더 나쁘고 어떤 문제는 비례식으로 풀면 더 좋고. 자,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비례식을 써서 깔끔하게 푸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식을 세워서 풀다가 중간 과정에서 이렇게 식을 세워서 푸다가 중간 과정에서 이거 다 계산하는 것보다 비례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답이 좀 쉽겠네, 이렇게 중간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조금 전형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처음에 볼 때부터 비례식으로 딱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상당수 문제들은 처음에 그냥 읽고서 문제를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문제를 해석을 해서 식을 세운 다음에 그냥 풀어보니까 쭉 가다가 끝까지 풀려는 것보다 여기선 비례식 쓰는 게 낫겠네 라고 해서 비례식을 쓰거든요. 자, 그리고 어떤 경우도 있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있어요. 무조건 식 세우기를 1번이라고 썼지만 여러분들이 또 모든 문제를 식을 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그냥 이렇게 읽다 보면 이거 뭔가 대충 비례식으로 풀면 되게 쉬울 것 같은데 무언가 정확하게 식으로 세우려고 하면 이게 되게 표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좀 완벽주의자들, 자, 공부에 이제 완벽주의자들이 어떤 이제 일을 하게 되냐면 그걸 어떻게든지 식으로 세워가지고 꼭 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보면 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실제 시험에서 좀 이렇게 안 나오고 다르게 나오면 어떡하죠? 다르게 나오면 그때는 식이 세워지겠죠.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 자체가 너무나 식을 세우기에 어렵거나 짜증나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굳이 정확한 식을 세워서 풀어야겠다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개가 자유롭게 혼용이 돼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사실 시험을 잘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이 좀 많이 이제 상담할 때 물어보거든요. 이제 어떤 문제에서 빠른 풀이 쓸 수 있고 어떤 문제는 정확하게 풀어야 되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답은 없다고 봐요. 왜냐면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그걸 유형화할 수 있는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그냥 문제를 풀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많이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자, 시험 시간을 고려해 보세요. 우리가 시험 시간에 문제 풀이 방법을 엄청 열심히 오랫동안 생각할 시간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죠? 바로 생각나는 풀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중평균이든 뭐든 이런 거는 좋은 풀이 방법이라고 합시다. 그런 거를 어떤 빠른 풀이법, 좋은 풀이법은 시험장에서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겠다, 나는 이 문제를 이 방법으로 써야겠어 라고 해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풀이, 그러니까 문제 읽었을 때 딱 보일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업에 중점을 두는 부분이 문제들에 따라서는 어떤 문제는 식 세우기로만 풀어드릴 것이고, 어떤 문제는 두 개로 다 풀어드릴 것이고, 어떤 문제는 비례식으로만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긴 호흡으로 우리가 문제를 많이 좀 풀다 보면 좀 이제 제가 원하는 건 수업 목표는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문제를 읽으시면서 이렇게 읽었을 때 이거는 식을 세우는 게 나을 것 같아. 어차피 이거는 식을 세우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 비례식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갖는 게 제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가 중간중간에 언급했던 가중평균이라든가 비례식이라든가 이런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 두셔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을 때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중점적으로 좀 추가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을 완전히 내 걸 만들 수 있는, 그걸 좀 1단계 목표로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익혀서 응용 수리를 싹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자료 해석이라는 거로 이제 다음 이제 우리 커리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사실 이제 자료 해석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이 자료 해석하고 문제 해결하고 큰 차이점은, 그러니까 자료 해석하고 응용 수리죠. 이 응용 수리는 이런 거예요. 좀 문제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하는 사람은 문제가 어려워도 쉬워도 잘 풀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문제가 좀 어려워져도 이거 잘하는 사람들은 잘 안 틀립니다. 대신에 조금 어려워지면 좀 못하는 사람들은 엄청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응용수리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사람이 되면 시험이 좀 이렇게 다양하게 좀 변화될 수 있잖아요. 난이도가. 그런 시험에 좀 적응하기가 쉬워요. 대신에 이 자료 해석은 반대예요. 문제하고 사람 중에 문제가 더 영향력이 커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잘하지 않으면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어렵게 나오면 다 같이 못 보고, 쉽게 나오면 다 같이 잘 봅니다. 자, 문제 해결, 우리 이제 응용 NCS 시험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거기에 이제 문제 해결이나 자원 관리 같은 경우도 수험생들이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런 파트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차피 다 시간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잘 못 봅니다. 문제가 쉬워지면 전체적으로 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료 해석을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맨날 자료 해석 문제만 하고 매달리는데, 사실 생각보다 남들보다 아주 잘하기는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 해석 성적을 올리고 싶으면 약간은 긴 호흡이 필요해요. 근데 그 긴 호흡의 준비 과정이 저는 이 응용 수리에 있다고 봅니다. 저 응용 수리 문제를 읽고서 빠른 풀이법을 탁탁탁 찾아내는 이런 훈련이 되신 분들은 시험장에서 또는 이제 공부하실 때도 이 자료 해석 문제에서 그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랑 이제 자료 해석을 이제 쭉 문제를 풀다 보면 뭘 이제 느끼실 수 있냐면, 정말로 이 비례식을, 평균을, 가중평균을, 자, 이런 것들을 정말로 활용을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정말 많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가중평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완전히 내게 돼야 돼요. 가중평균에 대한 기본기가 완전히 내게 되고, 그 후에 가서 이제 그걸 적용하는 과정을 열심히 연습을 하시면 눈이 이제 트인 사람과 눈이 트이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다 듣고 나서 이제 보통 수강생들이 하는 말이, 이 가중평균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이렇게 많았구나, 정말 놀랍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수업을 좀 방식을 좀 설명드리면, 아마 이제 공지가 나갔으니까 아마 이제 문제를 미리 좀 풀라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이제 첫날이기 때문에 아마 문제를 좀 안 푸신 분이 이제 조금 많지 않을까 싶어서, 자, 오늘 하루는 일단 제가 풀이 시간을 다 드릴 겁니다. 대신에 이제 내일부터 진행되는 시간에는 이제 미리 문제를, 어차피 커리큘럼이 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공이 됐잖아요. 그에 맞춰서 문제를 좀 미리 풀어오세요. 그래서 뭐 내일서부터는 아마 풀이 시간을 안 드리고 아마 문제당 뭐 10초면 10초, 좀 길면은 30초, 이렇게 그냥 한번 문제 읽어볼 시간만 드릴 거예요. 대신에 이제 오늘은 이제 문제당 뭐 1분에서 2분씩 좀 난이도에 따라서 시간을 좀 드릴 겁니다. 오늘 하루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이렇게 좀 푸셔가지고 좀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댓글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이 에듀이드가 약간의 시차가 있어가지고 제가 또 바로 답변하기도 어렵고, 또 사실 이제 문제를 풀다가 이렇게 답을 바로 드리기는 어려워요. 대신에 여러분들 문제 풀 시간 또는 쉬는 시간에 제가 이 댓글창을 계속 볼 거니까, 혹시 이제 수업을 하시다가 궁금하시거나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댓글창에 남겨주시고, 혹시 또 제가 계산 실수 같은 거 하면은 이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그 문제 풀 때는 못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수정을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강의 시간에 해드릴 거고, 또는 이제 쉬는 시간에 제가 이제 질문 같은 경우는 채팅으로 답을 해드리고, 또는 이게 수업 시간 시작할 때 이렇게 약간 이제 질문 내용을 언급을 하고 문제풀이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뭐 우리가 그래도 이게 인강하고 달리 이제 시간에 맞춰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의 좀 특성에 맞게끔 여러분들도 조금 이제 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우리 이제 기본적인 우리 응용 수리하고 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펴봤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첫 주제인 운동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이제 내용 정리를 약간 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업 방식은 그렇게 좀 진행을 할게요. 지금 25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집에서 사무실까지 가는데 시속 12km로 자전거를 타고 가면 시속 4km로 걸어서 가는 것보다 20분 빨리 도착한다고 한다. 자, 집에서 사무실까지의 거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거시속, 이렇게 머리자만 따서 보통 이제 거리 지울게요. 이렇게 거시속이라고 해서 많이들 이제 보셨을 텐데, 자, 요거 이제 공식을 한번 제가 써볼게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 문제를 잘 푸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은 식을 잘 잡아야 돼요. 식은 어차피 거시속으로 정해져 있는 거지만 내가 이거를 시간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속력분의 거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속력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시간분의 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 가지 공식을 쓰는 겁니다. 한 가지 공식이 아니라 세 가지 공식을 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읽으시면서 1단계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자, 빠른 풀이법, 비례식, 이게 아니에요. 식 세우기가 더 우선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읽으시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읽었을 때 거리를 기준으로 식을 세우는 게 효과적일지, 시간을 기준으로 식을 세우는 게 효과적일지, 속력을 기준으로 식을 세우는 게 효과적일지, 자, 이거를 매 문제마다 고민을 하세요. 그렇게 공부를 쭉 하시다 보면 다른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식세우기가 효율적인 식세우기가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시험장에서 이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거든요. 왜냐면 그 수준을 넘어서야지 비례식 같은 걸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단계는 식세우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제가 이제 풀이 시간 드리면 여러분들이 요구에 좀 주의를 하셔가지고 식세우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256번, 자, 풀이 시간 조금 드리겠습니다. 1분 30초 정도 될 테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256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집에서 사무실까지 가는데 시속 12km로 자전거를 타고 가면 시속 4km로 걸어서 가는 것보다 20분이 빨리 도착한다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사무실까지의 거리는 하고 되어 있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행동을 이제 두 가지라고 했어요. 집에서 사무실까지 가는데 시속 12km로 자전거를 타고 가고,
또는 시속 4km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해 주는 게 바로 뭐냐면 20분 빨리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행동을 연결해 주는 게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식에서 우리 거시속에서 이렇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를 쓰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사무실까지의 거리를 모르잖아요. 자, 거리를 모릅니다. 집에서 사무실까지의 거리는 모르니까 자, 얘를 L이라고 놓겠죠. 자, L이라고 놓으면 처음에 지금 12km로 자전거를 타고 4km로 걸으니까 당연히 이제 분모가 작을수록 숫자는 크니까 얘가 더 느리겠죠. 그래서 4분의 L이 되죠. 그러니까 걸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분의 L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죠. 이 둘의 차이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간인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응용수리에서 상당히 연습이 좀 많이 돼 있어야 되는 게 이제 거시속 파트에서는 이겁니다. 지금 우리 문제에선 시속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시속 12km. 근데 갑자기 시간이 20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속하고 분속하고 초속을 섞어서 출제자들은 문제를 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기계적인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1시간이 우리 60분이고 1분이 60초죠. 그리고 1시간은 3600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시험 시간에 하나씩 생각해서 변환시켜줘도 되지만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분이 C로 가려면 그러니까 분이 C로 가려면 60으로 나눈다. 이런 거 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분이면 60분의 20이다. 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암산을 해서 3분의 1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만약에 미지수로 풀 때도 60분의 X로 놓으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몇 분 걸리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머지 자료는 다 시속인데 내가 구해야 되는 답만 몇 분이야. 그럼 그거는 X잖아요, 걔가. 그럼 60분의 X 이런 식으로 놓는 기계적인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지금 60분의 20인데 약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통일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양변에다가 최소 공배수 12를 곱합니다. 그러면 3L이 되고 여기는 이제 L이 되고 4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2L이 4가 되니까 L은 2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하는 정답은 2번 2km가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기본적인 식 세우기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이런 식으로 좀 풀어주시면 시험장에서 상당히 좀 이제 익숙하게 식을 잘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공부를 좀 해볼게요. 뭐냐면 우리가 거시속, 자,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첫 번째 문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비례식이라는 게 무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 거리하고 시간, 이렇게 거리하고 시간, 그 다음에 거리하고 속력, 얘네들의 관계는 비례 관계죠. 그러니까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전제죠.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전제에서 시간을 더 쓰면 당연히 거리는 커지겠죠. 그 다음에 거리가 커졌다는 건 시간이 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같이 커지는 걸 우리가 비례, 하나는 커지고 하나는 작아지는 걸 반비례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반비례 관계 누구겠어요? 그렇죠. 이 시간하고 속력의 관계가 반비례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그냥 우리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시험을 볼 때, 응용수리 시험을 볼 때는 이 비례 관계하고 반비례 관계를 약간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돼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비례 관계라는 건, 자, 거리의 비가 3대 1이면 시간의 비도 3대 1이다. 자, 거리의 비가 2대 1이면 속력의 비도 2대 1이다. 이렇게 비를
같이 가져가는 게 비례관계예요. 자, 그에 반해서 거리가 일정하면 시간이 커질 때 속력은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시간하고 속력은 반비례 관계죠. 이 반비례 관계라는 걸 뭐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의 비가 3대 1이면 속력의 비는 1대 3이다. 그러니까 속력의 비가 3대 1이면 시간의 비는 1대 3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이제 떠오르는 거냐면, 자, 쓰든 안 쓰든이에요. 자, 모든 문제에서 비례식으로 쓰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서 읽으면서 집에서 사무실까지 가는데 시속 12km, 시속 4km. 자, 그러니까 하나는 속력이 10이고 하나는 속력이 4예요. 그럼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속력의 비가 3대 1이네. 이 생각을 이제 한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쓰고 안 쓰고는 다음 문제예요. 왜냐면은 실력이 없어서 못 쓸 수도 있고 문제가 쓰기에 부적절해서 못 쓸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처음부터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1단계로 생각하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속력이 10이고 속력이 4네? 그럼 3대 1이야. 그러면 시간의 비는 1대 3이야. 근데 20분 차이래. 자, 1대 3인데 20분 차이야.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야, 1대 3인데 20분 차이는 뭐가 있을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대 3이에요. 시간의 비가 1대 3인데 20분 차이예요. 그럼 1하고 3은 2 차이죠. 그게 20분 차이가 돼야 되니까 한 칸, 즉 1단위가 10분이 되면 되니까, 아, 이거는 10분이고 이거는 30분이구나. 자,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면 10분이 걸리는 거고 걸어가면 30분이 걸리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제가 말했어요. 이게 꼭 빠르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 문제에선. 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하겠죠. 자전거가 시속이 12니까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을 쓰면 되니까 시간이 1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6분의 1 시간이죠. 그래서 이게 곱해주면 2km가 되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이제 저랑 이제 반전이 되니까, 자, 여기 보라색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보라색 글씨에서 보면 제가 쓴 게 이제 1대 3을 써서 제가 이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죠. 12km로 가고 4km로 가네. 그러면 3대 1이야, 속력의 비가. 그럼 시간의 비는 1대 3인데 20분 차이네. 그러면 10분 30분이구나. 그럼 12에다가 6분의 1 곱하면 2네 라고 암산까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어려워져도 이걸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쉬운 문제일 때 이거 자꾸 생각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되게 첫 문제, 자, 256번 첫 문제에서 제가 되게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뭐냐면 우리 비례식을 쓰는 출발은 모든 문제에서 비례식으로 풀 수 있다가 아니라 이렇게 이런 내용이 나오면 얘네 둘이 비례관계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는 훈련이 1단계가 될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25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57번 풀이 시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257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니얼진 홍삼 본점에서 근무하는 이 과장과 김 대리는 본점에서 P 지점으로 이동할 때 이 과장은 거리의 절반을 10km/h로 갔다가 나머지 절반은 8km/h로 갔고, 김 대리는 거리의 3분의 1을 이제 20km/h로 가다가 나머지 3분의 1을 a km/h로 갔다. 본점에서 동시에 출발한 두 사람이 P 지점에 도착한 시각이 같았다면 A는 얼마인가 라고 돼 있죠. 이제 아마 앞부분에서 이제 문제를 이제 풀었던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실 건데, 자, 일단 여기서도 포인트가 지금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본점에서 동시에 출발한 두 사람이 P 지점에 도착한 시간이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과장하고 김 대리를 묶어줄 수 있는 게 일단 시간이 같은 거죠. 근데 모두 똑같다면 사실은 거리도 똑같긴 하겠죠. 거리도 똑같아요.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좀 평균 속력이라는 주제가 조금 있는 문제이긴 하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평균 속력이에요. 평균 속력. 그러니까 속력은 이제 시간분의 거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가 아니라 총 시간이겠죠.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앞에 나오는 이 과장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 얘기예요. 이 과장은 지금 거리의 절반을 10km로 시속 이걸로 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거리의 절반을 이만큼으로 갔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을 이만큼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의 이 구간을, 그러니까 두 구간으로 쪼개가지고 각각의 구간의 속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속력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 보세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절반을 시속 10으로 갔고, 뒤에 절반을 시속 8로 갔으니까, 평균은 그냥 9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면 이게 우리 이제 이런 걸 이제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약간은 가중 평균이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이 거리가 똑같거든요.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는 시속 10으로 가고 여기는 시속 8로 가기 때문에 시간이 달라지죠. 시간이 쓴 시간. 그러니까 같은 거리를 시속 10으로 갈 때랑 시속 8로 갈 때 쓴 시간이 다르겠죠. 쓴 시간이 다른데, 자, 우리 시간하고 속력은 무슨 관계라고 그랬죠? 반비례 관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시간의 속력의 비가 지금 10대 8이에요. 그러니까 5대 4죠. 5대 4예요. 속력의 비가. 그럼 이 쓴 시간의 비는 4대 5가 됩니다. 4대 5. 그러니까 8km/h로 간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10하고 8의 평균인 9가 아니라 9보다 조금 작은 값이 둘의 평균 속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농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가중평균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가볍게 언급을 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가중평균을 또 배우고 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조금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평균이 9는 아니라는 거. 자, 9는 아니라는 거는 조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좀 문제에서 우리가 찍을 일이 생기면 그냥 쉬운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뭐 8하고 10이다 그러면 평균이 9잖아요. 9보다 조금 작은 애. 걔가 항상 답입니다. 선택지에서.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일단 우리가 평균 속력의 개념을 이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평균 속력은 시간하고 이제 거리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자 볼게요. 시간을 먼저 구해야 돼요. 시간을. 자, 시간을 구하면 여기 둘이 시각이 같았다 했으니까 한번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우리 거리를 모르니까 이제 L이라고 놓겠습니다. 자, 거리를 L이라고 놓고 이제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처음에 이 과장은 10의 속력으로 2분의 L 절반을 간 거잖아요. 자, 거기다가 플러스, 자, 다음에 8의 속력으로 절반을 간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누구냐면 이 과장이 쓴 시간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랑 똑같다고 했냐면 김대리랑 같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제 김대리는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거리의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자, 3분의 1 L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20km로 갔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다가 20을 써주고, 다음에 여기는 3분의 2L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A가 되겠죠. 근데 이 평균 속력식이 이제 항상 이게 뭐가 좋냐면 약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지수로 이 L을 구했잖아요. L을 잡았잖아요. 근데 이 L이 계산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L의 값에 관계없이 결과가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는. 왜냐면 L이 약분이 돼서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지금 보시면 당연히 양쪽 식에서 L이 사라지겠죠. 이렇게 L이 이렇게 바로 사라지니까 여러분들이 요 계산만 하시면 이제 우리가 A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조금 머리를 이제 식 세우기를 하실 때 약간 이제 식을 편하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지수를 잡을 때부터 이런 이제 분수 모양이 나오지 않게끔 의도적으로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을 쓰시면 좀 식 세우기가 좀 수월할 수가 있는데, 자, 그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요. 자, 뭐냐면 처음에 거리를 어차피 이 과장이 절반이니까 L이라고 안 놓고 2L이라고 놓을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2분의 L이 아니라 L이 들어가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김대리를 하려고 하니까 3분의 1? 이상하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2분의 1하고 3분의 1, 3분의 2를 다 고려해서 그냥 6L로 놓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3L이 되고 여기도 3L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2L이 되고 여기는 4L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자, 물론 이제 수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풀어도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수리 계산이 약하신 분들은 이런 것 방법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좀 미지수가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녹색으로 한번 보면 L이 다 약분되고, 자, 그럼 분모가 이렇게 되겠죠. 조금 많이 지웠으니까 한번 써볼게요. 10분의 3이 되고 여기는 8분의 3이 되고, 자, 여기는 20분의 2가 되고 여기는 A분의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18, 120이니까 A까지 해가지고 최소 공배수인 뭐 이제 80을 곱해도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약분도 뭐 어렵진 않잖아요. 이렇게 해서 뭐 160을 해서 이렇게 딱 쪼개가지고 10분의 1을 만들든 20분의 상태에선 80A를 양변에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자, 물론 이제 40A가 더 작아요. 10하고 8의 최소 공배수는 40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굳이 꼭 그런 최소 공배수 찾는 것보다 그냥 10하고 8 하면 80이 딱 보이네. 그러면 80을 곱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80A를 곱해서 계산을 하시면, 자, 요건 이제 제가 계산 과정은 조금 생략을 할게요. 23분의 160이 정답으로 나옵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이렇게 좀 풀어주시고, 자, 근데 이제 아마 수리를 좀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조합평균, 조화수열, 이걸 기억을 하실 텐데, 자, 그걸 좀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제가 좀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는 제가 지금 그냥 기본식으로만 풀죠. 왜냐면 이런 데서 비례식을 쓰면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상황이 오히려 우리가 더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우리 평균 속력을 보통 외우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자, 평균 속력은 뭐라고 외우냐면 이렇게 A 더하기 B분의 2AB다. 이렇게 외웁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과장을 예를 들면 얘가 10이고 하나가 8이죠. 그리고 2 곱하기 10 곱하기 8이잖아요. 그래서 얘의 평균 속력은 18분의 160이 됩니다. 18분의 160. 이건 이제 공식을 쓴 거예요. 이게 이제 이 평균 속력 공식인데, 얘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같은 거리를 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10km를 간 거리하고 8km를 간 거리가 같을 때, 그러니까 왕복 운동이라든가 이렇게 절반일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잘못 외우시면, 지금 두 번째 김대리의 상황은 거리하고 이 속력하고 두 개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직접 계산을 해서 구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잘못 쓰게 되면 혼동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언급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속력 공식을 외우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자, 그걸 언제 쓰는 거다? 거리가 똑같을 때. 자, 대표적으로 언제 쓰는 거다? 왕복 운동에서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처럼 이제 시간, 속력도 다르고 거리도 다를 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지금 푼 것처럼 직접 계산을 하셔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계산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빠를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둘의 시각이 같기 때문에 처음부터 양쪽에 시간을 같게 만들어 볼까라고 해서
공식을 만드는 거죠. 그럼 처음에는 이제 미지수를 하나 더 잡아서 계산이 되게 복잡할 줄 알았는데 어차피 이 거리는 약분이 되는구나.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거리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L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처음서부터 그냥 60으로 놓고 계산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이 약분이 다 되는 어떤 거리를 넣어도 정답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257번에서 이제 평균 속력 문제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11시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